기원전 6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제패하고 대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그리고 그 옆 발칸반도 남부에서 막 민주정을 확립하고 지중해를 장악해 나가는 그리스. 이 두 팽창하는 문명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충돌은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제국의 아테네 침공으로 이루어졌죠. 마라톤 평원에서 맞닥뜨린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은 예상과 다르게 아테네의 압승으로 끝났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페르시아의 경무장 보병이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에 처참하게 격파되었죠. 마라톤 패전 소식을 들은 제국의 샤한샤 다리우스 1세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25,000 병력밖에 동원하지 않아 타격이랄 건 없었지만 조로아스터교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를 대리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왕중왕에게 패배는 더 없는 굴욕이었죠. 복수심에 불탄 그는 이전보다 더 철저히 전쟁을 준비해 노구를 이끌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3년을 꼼꼼히 준비하던 중 다리우스는 곧 제국의 고질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486년 속국인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리우스 1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결국 기원전 496년에 사망하고 말죠. 그렇게 그리스 원정의 과업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동안 승리국 아테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마라톤 전투에서 신들린 전술로 아테네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 밀티아데스가 몰락합니다. 당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그는 곧바로 페르시아 속국 파로스 섬을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말거든요. 전제국가 페르시아는 전쟁에 패배해도 샤한샤에 아무 타격이 없었지만 민주정이었던 아테네는 달랐습니다. 밀티아데스가 아무리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배신한 자로 지목되어 재판에 붙여져 실각하고 말았죠. 얼마 안 있다 그는 전쟁에서 입은 다리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돼요. 이후 아테네는 민주정의 또 다른 특징인 당쟁에 빠져들게 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 진영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어요. 온건파는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았고, 강경파는 아테네가 속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페르시아는 반드시 다시 침공해 올 것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의 수장은 테미스토클레스였어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물은 세계 4대전으로 꼽히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격퇴한 전쟁 영웅이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전 아테네 지도자들과 달리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나는 시기에 아테네의 민주개혁의 바람이 불어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페르시아 전쟁까지 터지자 사회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난세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 마침내 기원전 493년 아테네 최고 행정관 아르콘으로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르콘이 된 지 10년 후인 기원전 483년 아테네 남쪽 라우리온 광산에서 거대한 광맥이 발견되었어요. 국가 차원의 로또를 맞은 아테네 정치인들은 은광 수익을 온 국민에게 분배하자고 제안했죠. 특히 온건파 수장 아리스티데스가 분배론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강경파인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호재를 절대 그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침공에 대비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아테네 함대 200척을 건조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만약 페르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결국 보급의 용이함을 위해 대량의 배를 이용할 테고, 아테네 함대로 그 보급을 끊을 수 있다면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나아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기회에 아테네를 육지국가에서 해안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줄여 군사비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떤 시민도 선뜻 찬성하지 않을 거잖아요. 때문에 테미스토클레스는 우회 전략을 짜죠. 바로 페르시아와의 전쟁 준비라는 먼 목표를 가까운 목표로 대체하는 거였습니다. 그 가까운 일이란 바로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 아이기나 섬으로부터 해상무역권을 빼앗자는 거였죠. 아이기나는 60척의 배를 갖고 있어 아테네 해상무역의 장애물이 되었거든요. 또 페르시아와 가까운 사이라 언제든지 아테네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아이기나와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대를 건조해야 하고, 만약 그들에게 무역권을 빼앗아 온다면 아테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역설했어요. 이렇게 민회에서 은광 수익에 관한 이슈를 놓고 온건파 아리스티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는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연설을 바탕으로 민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예상과 달리 아리스티데스가 아닌 테미스토클레스의 군함 투자안이 채택된 거 아니겠어요? 이 뜻밖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테미스토클레스의 연설이 탁월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아테네는 시민 다수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이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대중연설 능력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미루어 보아 테미스토클레스의 연설이 매우 탁월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 시민들의 불안을 자극했을 거라는 설이 있고요. 무엇보다 군함인 3단 노선에는 노전은 선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는 최하위 계층의 테테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뜻이었죠. 그렇다 보니 테미스토클레스가 네 번째 계급 테테스의 지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주도로 2년치 세금에 해당하는 은을 쏟아부어 200척의 3단 노선을 건조했고요. 아테네의 주력 항구 피레우스 항구를 군항으로 확장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의 말대로 정말 아이기나의 해상권을 빼앗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이후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를 그리스 최강의 해군국으로 만들면서 아테네 장군 10명 가운데 최고 사령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기원전 481년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전역에 사절을 보내 페르시아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요구에 곧바로 천여 개 폴리스들이 흙과 물을 보내왔고 단 31개의 폴리스만이 복종을 거부했죠. 복종을 거부한 폴리스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쳤어요. 그러자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 그리스 연합을 정벌하기 위해 기원전 480년 봄 헬레스폰토스를 건너 그리스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징집한 군대의 규모는 엄청났어요. 헤로도토스는 250만 명을 제시했으며 동시 대신 시모디데스는 400만, 또 그리스 역사가 크테시아스는 80만 명이라고 추산했죠. 현대학자들은 이러한 숫자를 과장이나 잘못된 정보로 보고 대체로 6만에서 30만의 병력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추산은 학자마다 달라 정확한 수치는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병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죠. 최소 6만으로 잡아도 다리우스 1세가 마라톤 전투에 2만 5천을 보낸 것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니까요. 한편 페르시아 침공 소식을 들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은 코린토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에서 나온 최종 전략은 우선 스파르타군이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지상군을, 아테네 해군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퇴하거나 그게 안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급 문제로 철수하게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가 하필 또 스파르타의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카르네이아 제전 기간이었습니다. 10년 전 마라톤 전투 때도 스파르타는 카르네이아 제전 때문에 병력을 뒤늦게 보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아무래도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다 보니 제전 기간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정예병, 그리고 1000명의 스파르타 외부 자유민과 900명의 노예 헤일로타이를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보냈죠. 그렇게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테르모필레를 향해 떠났고 행군을 하면서 점차 동맹군들을 끌어모아 몸집을 불려갔어요. 테르모필레에 도착할 때쯤에 총 7,000명 이상의 병력이 모였죠. 테르모필레는 완벽한 방어 지형이었습니다. 왼쪽은 높은 산, 오른쪽은 말리아만을 끼고 폭 100m, 길이 3,200m의 고갯길이 쭉 뻗어 있었죠. 대군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군이 발칸반도 남쪽으로 진군하기 위해서는 이 천예의 요새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레오니다스는 정예병을 포함한 천여 명의 호플리테스를 가장 좁은 곳에 밀집 대형으로 펼쳐놨습니다. 또 길목이 좁아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 않기에 나머지 병력은 주변 요충지에 분산 배치해뒀고요. 테르모필레는 밀집 대형, 일명 팔랑크스가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호플리테스의 약점이 측면 공격에 약하다는 건데 테르모필레의 양옆은 각각 산과 바다로 막혀 있었죠. 원래 페르시아 주력인 군기병의 기동성이 약한 호플리테스의 측면과 후방을 농락해가며 전투를 운용해야 하는데 그 작전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다만 레오니다스는 후방으로 연결되는 샛길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1000명의 현지 병력인 포키스군을 샛길에 미리 주둔시켰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를 기다렸죠. 한편 그쯤 페르시아 해군의 진격로인 아르테미시온 해협의 방어도 끝이 났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이 갤리선 271척과 함선 50여 척으로 방어선을 치고 페르시아군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페르시아와 그리스군은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마주치게 되죠. 우리는 좀 더 극적이었던 테르모필레 전황을 위주로 살펴볼게요. 크세르크세스는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 스파르타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우선 5천의 궁병에게 화살을 퍼붓게 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군의 화살은 그리스군의 중무장을 뚫지 못했죠. 스파르타인들은 화살 때문에 그늘이 생겨 오히려 좋다며 여유를 부릴 정도였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크세르크세스는 1만 명의 보병을 보내 그리스군과 직접 맞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군은 전방과 후방의 병사를 바꿔가며 체력을 안배한 데다 인간 병기 스파르타 정예군이 중무장 팔랑크스로 땅에 콱 박혀 있어 경무장의 페르시아군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부딪히는 즉시 사상자만 늘어갈 뿐이었죠. 페르시아 지휘관은 두려워하는 페르시아군을 전투에 밀어넣기 위해 채찍까지 사용했으며 그걸 지켜본 크세르크세스는 자리에서 3번이나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죠. 첫째 날은 스파르타 쪽 병사가 겨우 2~3명의 사상자밖에 나지 않았을 만큼 일방적인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둘째 날 크세르크세스는 필살기를 써요. 바로 페르시아 최정예 부대인 이모탈 부대를 투입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특급 전사라고 하더라도 스파르타에겐 그저 좀 더 갖춰입은 경무장 보병에 불과했어요. 이모탈 부대는 최정예 중무장 플랑크스에게 달려들면 들수록 무참히 으스러질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지자 크세르크세스는 또다시 후퇴 명령을 내려요. 크세르크세스는 본진으로 돌아와 그리스군을 격파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파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의 눈앞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보상금을 노린 현지인 에피알테스였죠. 그는 크세르크세스에게 스파르타의 뒤를 칠 수 있는 우회길을 알려줍니다. 에피알테스는 이후 그리스어로 악몽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반역자의 원형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나 이 에피알테스 덕분에 페르시아군 2만여 명은 테르모필레의 우회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회로를 걷던 페르시아군은 셋째 날 동이틀 무렵 레오니다스가 배치해둔 현지 포키스 부대와 마주치게 돼요. 이모탈 부대는 순간 매복한 스파르타군인 줄 알고 잠시 PTSD가 올 뻔했지만 에피알테스가 스파르타군이 아니라고 말해줘 금방 정신줄을 잡았죠. 그리고 포키스군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포키스군은 재빨리 화살을 피해 산꼭대기로 이동해 결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허나 기대와 달리 페르시아군은 이들을 패싱한 채 그대로 가던 길을 가버리죠. 이 소식은 곧바로 레오니다스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는 즉시 장교들을 모아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빠르게 철수하자는 의견과 끝까지 협곡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죠. 결국 레오니다스는 끝까지 싸울 것을 택하는데요. 여기서 다같이 떼죽음을 당하느니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 많은 병사를 살려보내 훗날을 도모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레오니다스를 비롯해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과 연합군 1000명가량의 병사가 남아 싸우기로 합니다. 새벽이 되자 그리스의 남은 병력은 페르시아군에 맞서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스군은 진영을 최대한 벌려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웠는데요. 창이 부러지면 허리에 단검을 뽑아 싸웠고 칼이 부러지면 돌을 주어 싸웠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주먹과 이빨을 동원해 싸웠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크세르크세스가 궁병대를 투입해 엄청난 화살비를 쏟아부어 결국 그리스군은 전멸하고 맙니다. 훗날 1939년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 장소에서 상당한 양의 청동 화살촉이 발굴되었다고 해요. 결국 테르모필레 협곡은 이렇게 페르시아군에게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약 2,000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페르시아군은 2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페르시아군이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찾았을 때 크세르크세스는 테르모필레에서 지체한 시간과 병력이 아까워 분노를 했고 적군 맹장을 정중히 매장하는 페르시아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그의 효수를 매달아 보란듯이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테르모필레가 뚫리자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함대는 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살라미스만으로 퇴각했고요. 이제 남쪽으로의 길이 뻥 뚫린 페르시아군은 테르모필레에 참전했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불태워가며 아테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간신히 도착한 아테네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저 텅 빈 도시만이 그들을 반겨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아테네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많은 시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걸까요?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돌아온 테미스토클레스는 재빨리 아테네 시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곧 페르시아 대군이 몰려올 테니 얼른 아테네를 떠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시민들은 배에 승선해 바다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전혀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중장보병이 페르시아군을 박살냈던 것 기억 안 나냐? 우리 소중한 고향을 놔두고 대체 어딜 간다는 거냐? 라면서요.
또 계급이 높은 시민들은 중장보병으로서의 프라이드가 강해 최하위 계층 노자비들과 한 배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에 기분 나빠했습니다.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았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특히 그는 종교를 활용했는데요. 때마침 항상 아테네 신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건이 아테나 신이 아테네를 떠나 바다로 간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델포이에서 신탁을 하나 받아오죠. 델포이 사제는 세계의 끝까지 도망칠 만큼 도망쳐라. 오직 나무에 만든 성에만 의지할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신탁에서 도망치라는 말을 아테네에서 대피하라는 뜻으로 해석했으며 나무로 만든 성은 갤리선을 가리킨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피시킨 후 나무로 만든 함선으로 적과 대결하라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러한 종교적 현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아직도 요지부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계층 사람들이 그랬죠. 이때 키몬이라는 자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라톤 영웅 밀티아데스의 아들이었어요. 키몬은 말을 타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이목을 끈 후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의 굴레를 벗겨 아테나 신전에 바치고는 시민들을 향해 외치죠. 이러한 비상사태의 기마병이냐 노잡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 바다로 나가서 싸우자 라고요. 아테네에서는 재산 정도에 따라 하층민은 노자비로, 중산층은 중장보병으로, 가장 높은 계급은 기마병으로 참전했었거든요. 지금 사태에서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쟁에 참전하는 성인 남성을 제외한 사람들은 트로이젠, 아이기나 섬,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보병과 노자비들은 배에 탑승해 해군연합이 집결해 있는 살라미스만으로 향했죠. 그 상황에서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에 진입했던 거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텅 빈 아테네를 보고는 성이 잔뜩 났어요. 그 분노를 담아 아테네 전 지역을 불태워버렸죠. 그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아 흩어져 있던 모든 아테네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겨우 설득해 해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난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살라미스에 있는 함대들을 코린토스 지역 쪽으로 물려 지상군으로 페르시아인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코린토스 지역은 아테네가 있는 아티카 반도와 스파르타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폭 1k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육지죠. 이곳에서 페르시아군의 보급이 떨어질 때까지 테르모필레에서처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작전이었어요. 코린토스 지역에서 싸운다는 건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에 있는 도시들, 특히 아테네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고향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도 그랬죠.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와의 해상대전을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는 폭이 좁아 큰 배가 진입하기 어려운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하기만 하면 그리스군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선 아르테미시온 해협 전투에서도 좁은 길목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낼 수 있었죠.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막아내는데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그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페르시아 해군은 이 지역의 거센 물살과 강한 바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기에 테미스토클레스는 더욱 승리를 확신했죠. 반대로 코린토스 지역에서 지상군이 싸운다면 그동안 해군은 넓은 사로니코스만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넓은 곳에서라면 페르시아 해군의 수가 압도적이기에 순식간에 전투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럼 함선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급을 받는 페르시아 지상군의 전쟁 기간이 늘어날 테고 무엇보다 함대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상륙해 연합군의 후방을 칠 수 있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데스에게 살라미스 해안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아테네 함선들을 빼서 이탈리아로 가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당시 연합해군 387척 중 200척이 아테네 함선이었거든요. 아테네 함선이 빠지면 승리 가능성은 대폭 낮아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에우리비아데스는 선뜻 해전에 올인하자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이전까지 해전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에우리비아데스의 고민을 테미스토클레스가 단번에 해결해줍니다. 바로 선택지를 하나로 줄여버리는 건데요. 크세르크세스를 이용하는 거였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오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어를 할 수 있는 자신의 시종을 크세르크세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지금 살라미스 해협에 있는 그리스 연합군이 코린토스로 철수해 지상전을 준비하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연합군 함대가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반대편을 막고 양쪽에서 공격한다면 오합지졸인 그들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전략에 동의하지 못하기에 연합군에서 이탈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흙과 물을 바칠 것이고 당신들이 살라미스 해협에 들어온다면 페르시아 함대에 합세하겠다. 라고요. 이 말을 들은 크세르크세스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 즉시 함대를 움직이려고 하죠. 그때 아나톨리아 반도 카리아 왕국의 여왕 아르테미시아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크레타 섬 출신으로 페르시아 편에서 싸우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녀는 페르시아가 굳이 해전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아티카 반도에서 버티기만 해도 저들은 알아서 분열해 각자 도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 손쉽게 각계격파를 하면 된다고 진언하죠. 그러나 크세르크세스는 아르테미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크세르크세스로서는 테미스토클레스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테르모필레 전투도 배신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만큼 그리스인들은 배신과 분열의 족속이며 아테네가 초토화됐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만 지키겠다고 하는 연합군을 자기 같아도 배신할 것 같았거든요. 크세르크세스는 지체하지 않고 살라미스 해협으로 해군을 보냅니다. 또 테미스토클레스의 조언대로 이집트 함선 200여 척을 해협 반대편으로 보내 퇴로를 차단하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그는 전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갈레오 산에 올라 팝콘각을 잡습니다. 이로써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전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심지어 1+1이었습니다. 일단 페르시아 함대가 퇴로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연합군은 고민이고 뭐고 배수진을 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됐고요.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크세르크세스를 해협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됐죠. 이윽고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집트 함대 200척을 해협 반대편으로 보냈기에 병력이 분산됐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먼저 주력 부대가 있는 오른쪽 통로를 격파한 후 왼쪽 이집트 해군을 처리하기로 해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함선수는 1207척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이집트, 이오니아 지방과 에게해 섬으로부터 온 배들이었죠. 반면 그리스의 배는 387척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로 오는 동안 폭풍우를 만나 페르시아 함대가 침몰되거나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손실된 양측 함대의 수치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최소 500척 이상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중 200척이 왼쪽 퇴로를 막고 있으니 오른쪽에서 그리스 연합은 300척 이상 차이 나는 함대와 붙어야 했을 겁니다. 둘은 일단 서로 간을 보며 오랫동안 대치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린토스 배 40척 정도가 북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추측해보면 이집트 함대를 막거나 정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해군은 이 움직임이 그리스 연합의 분열 신호이거나 코린토스 지역으로의 퇴각인 줄 알고 좁은 해협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페르시아 함대를 마주한 연합군 함대는 겁에 질린 것처럼 슬금슬금 뒤로 빠졌어요. 이는 사실 적군을 더 끌어들여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한 것과 강한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급물살이 일기 시작하자 그리스 연합군은 작전을 개시합니다. 북상하던 코린토스 함대를 포함해 연합군 함대가 일제히 흐트러진 전열의 페르시아 함대로 돌진하죠. 테미스토클레스의 주도로 건조된 아테네의 3단 갤리선은 페르시아 주력 함대인 페니키아의 배보다 작았지만 더 무겁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았죠. 또 해전이 벌어지면 돛을 내리고 노만 저어서 좁은 지역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애초에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넓은 바다가 아닌 좁은 해협에서 싸울 것을 염두에 뒀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전혀 준비 없이 해협에 들어온 페르시아 함선들은 자기들끼리 뒤엉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연합함대는 맹렬히 노를 저어 청동을 입힌 충각으로 페르시아 배의 옆구리를 파괴해 침몰시켰고요. 페르시아 함선 측면에 노를 부러뜨려 기동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침몰하지 않은 함선에는 그리스 중장보병들이 올라가 백병전을 펼쳤죠. 그리스 중장보병의 경무장 페르시아군은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고요. 이제서야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한 페르시아 함대는 좁은 해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함대가 계속 밀고 들어오니 빠져나가기는커녕 서로 부딪히고 뒤엉켜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죠. 바다는 온통 페르시아 함대의 잔해로 뒤덮였어요. 페르시아 쪽에 침몰하거나 불능이 된 배의 수는 200에서 300여 척에 달했고요. 그리스 쪽에 침몰하거나 심한 손상을 입은 배의 수는 40여 척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전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페르시아 주력 함대인 페니키아 함대가 거의 괴멸 상태였죠. 높은 곳에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크세르크세스는 더 이상 전투는 무리다 싶어 결국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 연합의 대승이었어요. 크세르크세스는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본토의 상황, 또 그리스인들이 헬레스폰토스에 만들어 놓은 다리를 끊어 유럽에 갇히는 상황, 무엇보다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걱정에 결국 총퇴각을 결정하게 되죠. 다만 다리우스 1세의 사위 마르도니오스의 요청으로 자신의 호위 부대인 이모탈 부대와 정예 기병 등을 그리스에 남겨두고 이를 마무리 지으라고 한 후 떠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테살리아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는 코린토스 지역을 공격하기보다 연합군의 내분을 기다렸어요. 그 일환으로 고향에 복귀한 아테네에 강화를 맺자는 사절을 보내죠. 그러나 아테네는 강화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마르도니오스는 다시 한번 아테네를 점령했고 아테네인들은 다시 살라미스로 대피하죠. 아테네는 전쟁에 소극적인 스파르타에게 자꾸 이러면 페르시아와 강화를 맺겠다고 협박을 해 결국 스파르타의 출병을 이끌어냅니다. 스파르타의 진군 소식을 들은 마르도니오스는 아테네 북서쪽 65km 떨어진 플라타이아의 진지를 구축했어요. 플라타이아는 아소포스 강이 흐르는 그리스 중부 보이오티아 지방의 분지죠. 이곳은 페르시아군으로 돌아선 테베와 가까워 물자를 공급받기 수월했고 평지기에 페르시아군의 강점인 기병을 운용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이에 도착한 후 스파르타 장군 파우사니아스의 제안에 따라 키타이론 산 기슭에 진을 치죠. 그리고 평야에 나가지 않으려는 그리스 연합과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페르시아군은 11일간 대치합니다. 마르도니오스는 급하게 전투를 끝내기보다 전쟁을 최대한 길게 끌어 그리스 연합의 붕괴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리스 연합군이 소통이 되지 않고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계획을 수정해 이 무질서한 군대로 돌격해버리죠. 그러나 이게 또 막상 부딪혀보니 자기네들도 얼떨결에 공격을 한 데다 상대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병대와 궁병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스파르타 중무장 보병이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발휘해 페르시아군을 압살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총지휘관 마르도니오스가 사망하고 말죠. 리더를 잃은 페르시아군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스군이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어요. 이후 페르시아는 그리스 땅을 밟지 못하죠. 한편 플라타이아 전투와 비슷한 시기에 이오니아에서 미칼레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칼레에 정박한 페르시아 함대를 그리스군이 공격한 건데요. 페르시아군은 살라미스 해전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에 바다가 아닌 육지를 택해 싸우기로 하죠. 그러나 육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중무장 보병의 매운맛을 느낄 뿐이었죠. 그리스군은 페르시아군에 승리한 후 정박된 페르시아 배들을 전부 불사릅니다. 이후 기원전 478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가 다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델로스 섬에서 회의를 열어 델로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전함과 자금을 공동으로 모아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로 하죠.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합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동맹의 맹주는 아테네가 맡았어요. 30년 동안 아테네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군대를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 그리고 에게해와 이오니아로부터 축출했고요. 이제는 방어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페르시아를 침략해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는 왕위 다툼과 속국들의 잦은 반란으로 방어 위주의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였으나 아테네도 딱히 큰 성과를 얻었던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스파르타의 견제 때문에 계속 뒤통수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죠.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테네와 페르시아는 기원전 449년 칼리아스 조약을 맺음으로써 50년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한편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는 한동안 그리스 전역에서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시간이 지나 그 인기가 사그라들자 기원전 479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이후 반스파르타 운동을 하다가 친스파르타 정치인이었던 키몬의 선동에 의해 기원전 472년 도편 추방을 당하죠. 설상가상으로 추방 중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는 반역죄까지 뒤집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거두어져 페르시아의 관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또 한편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테네는 그리스의 맹주가 되었는데요. 이때 아테네는 지성의 중심지로서 이후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상과 인물들을 탄생시켰죠. 특히 살라미스 해전에서 무상계급인 테테스가 노자비로서 결정적 승리의 주역이 됨으로써 사회에서 그들의 발언력이 높아졌고 이는 민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때 페리클레스라는 천재 정치가가 나타나 페르시아로부터 초토화되었던 도시를 재건하며 아테네를 황금기로 이끌었는데요.
이때를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죠.